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내 및 국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군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통치 방식은 과거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와 같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10월 24일 미 국방부 고위 관료들은 중국이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엘리 레트너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국방부 차관보와 마이클 차이스 중국 대망 몽골 담당 국방부 부차관보는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국방부가 작성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국방력 확대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경향은 중국의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체이스 차관보는 이런 군사력 증강에 따라서 미중 간의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미중 간의 군사회담의 재개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여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그리고 차잉원 총통의 미국 방문 이후에 대만 해협에서 중국군의 위협이 심화되고 있고 대규모 군사훈련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중국군의 전투기가 미국의 B-52 폭격기의 비행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군사력의 대표적 상징적 무기인 핵무기를 대폭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0월 19일 공개한 2023년 중화인민공화국 군사 및 안보 발전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5월 기준 500개 이상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보유고가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에는 중국 정부가 4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500개 수준으로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요,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매우 급속히 늘어나는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중국은 계속해서 핵무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수메가톤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DF-5C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중국의 대표 전략무기로 평가되는 쥐랑-3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탑재해서 중국 연안에 미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지난 20년 동안에 크게 발전했으며 중국의 미사일 프로그램 상당수는 다른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생산업체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라, 그러면서 중국이 극초음속 등풍 17로 무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MRBM을 배치할 경우에 중국군 미사일 전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및 군함은 모두 370척으로 지난해보다 30척가량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1% 늘어난 2290억 달러로 국내 총선 GDP의 1.3%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의 육군 병력은 모두 105만 명이고 ICBM 350개 그리고 500개의 발사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핵무기를 위시해서 국방력을 대폭 늘리고 있는 중국의 이런 행태가 붕괴된 소련의 전철을 밟고 있다 하는 평가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10월 24일 클레어몬트 맥켄나 컬리지의 민심페이 교수의 오피니언 글을 통해서 1990년대 초에 중국 공산당은 연구팀을 꾸려서 소련의 몰락을 연구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중국만큼 소련의 몰락을 열심히 연구한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봤습니다. 민심페이 교수는 이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중국은 소련과 미국의 군비 경쟁이 결국 소련 경제를 파산시키고 정권의 정당성을 잃게 만들었다는 교훈을 얻었는데,
중국의 군사력 성장에 대한 미 국방부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그 어려운 교훈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민신페이 교수는 또한 소련의 몰락을 보면서 시진핑 주석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이와 같은 재앙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중국의 현상은 우려스럽고 아이러니하다라고 전제한 후에 그런 시진핑이기에 2012년 말에 집권한 이후에 시민사회,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관료부패 등 소련을 무너뜨렸다고 믿는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한 국내 정치 전략을 추구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미국 정보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2027년까지 대만을 점령하고 2049년까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군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미 국방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중국의 핵무기 확장 노력이 규모와 복잡성 모두에서 축소보다는 오히려 확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2022년 중국의 공식 국방 예산은 약 2,300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실제 지출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는 1970년대 소련 지도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민신페이 교수의 진단입니다. 당시 소련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거의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10년 후에 경제와 정치적 정당성이 무너지는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 주석이 냉전의 교훈을 다시 배우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련이 이 군비 경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적 생산성보다 군사력을 앞세웠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점입니다. 군비 경쟁은 적대적인 두 강대국 간의 경쟁의 한 측면일 뿐이며 이보다는 효율적인 경제와 혁신적인 기술 생태계를 통해서 더 많은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역동적이지 못한 국가일지라도 강대국이라면 더 부유한 적대국과 미사일 대 미사일로 맞설 수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자원을 빼앗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 수준을 낮추고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과 미국의 상대적 경제력 격차가 미국과 소련보다 작기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소련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이 민신페이 교수의 평가입니다.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측정한 2022년 중국의 GDP는 미국이 약 70% 수준입니다. 그런데 CIA가 추산하기로는 냉전 기간 중에 소련의 최고 GDP는 미국의 58%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 그러니까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하고 이 중국의 주요 지역 경쟁국인 인도를 고려한다면 중국의 GDP는 이들 국가를 합친 경제 총생산의 45%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된다면 중국은 군대를 계속 강화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의 군사적 발전이 지난 40년간의 개혁과 세계화 과정에서 창출된 부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 부유하고 혁신적이며 효율적인 적대국 및 동맹국들과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중국은 반시장 경제 정책을 뒤집고 역동적인 민간 부분을 자유롭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진핑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장을 자유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대신에 민간 기업가들을 단속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정책은 미국과의 경제 생산량 격차를 더욱 벌리고 중국을 더욱 가난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뿐일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중국 지도자나 연구자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상대적 약자일수록 강대국과의 관여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대 간의 고위급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것은 이 강대국보다 약소국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없다면 약소국은 사건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경우에 소련 지도자들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굴욕적으로 물러나거나 패배의 위험을 감수하는 두 가지 좋지 않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편 군비 통제 협정은 부유하지 않은 강대국이 불필요한 군사 하드웨어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전략가들은 이런 이점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중국 특유의 자존심 그리고 자기 과시 욕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군은 미국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항의하기 위해서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물론 냉전이라고 부르는 현재 상황이 오늘날의 미중 경쟁에 대한 불완전한 비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냉전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또한 시진핑 주석이 몰락한 소련의 교훈에서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얻지 못한다면 최종 결과는 소련의 최후와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